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근데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가선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근데 혹시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혹시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창입니다.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5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투자교육, 노후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7년 인생설계에 영향을 준 세 가지의 간접 경험이 무엇일까요? 1973년도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입사를 했는데 7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8년 전이네요. 일본의 도쿄의 증권거래소에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노인분들이 그 일하는 사례를 보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일을 하는 데는 이 폼나고 권한 있는 그런 일보다도 뭔가 저렇게 허드렛 일 같은 것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그때 깨달은 거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2000년 초에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 제가 1947년생인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1세대가 1947년생부터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제 퇴직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은 정년퇴직이 60세이기 때문에 그 몇 년 전부터 은퇴에 관련 서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서적을 한 20권쯤 사가지고 제가 쭉 읽었는데 그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도 퇴직하고 나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그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뭔가 나도 퇴직한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또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거를 제일의 목표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우연히 어느 성직자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때 어떤 내용의 어떤 제목의 설교였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설교 내용 중에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폴 사르트르가 했다는 말인데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눈 때문에 너무 힘든 나날이 많은데 남의 눈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저한테 휠이 꽂혀서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남의 눈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럴 때도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 나이가 77세인데 77세쯤 되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77세 나이에 깨달아도 늦거든요.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30대, 40대, 적어도 50대까지 뭔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런 간접 경험이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노후 대비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부동산이죠. 실물 자산을 많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본, 자기 자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엄청난 그게 일이라는 것은 금융 자산입니다.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저는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실물 자산, 금융 자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 자산이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갖는 게 왜 중요한가요?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요. 이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저는 소일거리 1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소일거리를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퇴직 후의 인생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그 작년 연말에 대기업에서 40대 후반에 명퇴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51.8세가 평균 그 퇴직 연령인데 반올림해서요.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의 연령.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1980년생의 경우, 금년에 만 44세죠. 1980년생의 경우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100살까지 산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가면 그만이고. 자, 그러면요. 그렇게 원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도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서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거기 갔다 온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상에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느낌상으로는 현역 시절의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 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랍니다. 근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에 부채, 빚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이 많죠. 평균 부채가 1억 700만 원.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을 9,700만 원 정도 갖고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4억 9,7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만 원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7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뭐 난리지 않습니까? 코인 타고.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이웃나라 일본의 과거 사례를 보니까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 처바르지 않거든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그게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2달 전인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막말로 껌값 정도예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국민연금? 제가 작년에요. 국민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4,800만 원 정도.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1인당 평균 1,800만 원 정도. 그 두 개 다 한꺼번에 받는다고 가정해도 한 1, 2년 지나면 없어져요. 있는 게 뭐냐면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돈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1,000만 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된대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빈집이 없나요? 3년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비어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든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 지방도시도요. 지난번에 어느 지방도시를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는 주는데. 그러면 구도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구도심에는 노인분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일본의 빈집이 저렇게 늘어난 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를 튀기는 법, 3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요. 2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법 없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뭔가 일할 준비를 합니다.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그리고요, 돈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뭐냐? 취미활동,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 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돈 때문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돈, 건강, 외로움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뭔가 선진국에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합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사회공헌활동이라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의 정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죠.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직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 중에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만 줘보세요. 내가 왜 일을 안 하는가.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고 있고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인데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래요. 그 일이 현재도 없고 일이 또 사라지고 이래서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무슨 일을 하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젊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지금 뭔가 새로운 직업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또 많이 생겨나는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직업의 수가요. 5년마다 발표하는데 2019년에는 17,000개 정도 였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000개. 요즘에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을 지워주는 거래요.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정리 컨설턴트. 저도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창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00년 초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그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그냥 사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 미국, 일본에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이 하는 일을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나중에 퇴직하면 저걸 해야 되겠구나. 투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노후의 생활에 대해서, 은퇴 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됐죠. 제가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요. 50년 후에 무슨 노후 설계를 하고 일할 거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고 해온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미래의 직업하고 관련해서 뭔가 이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하고 있는 일도 자기 하고 있는 일에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을 소위 말하는 창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직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노후 파산이 한국도 판박이라는 말이 왜 있는 건가요? 저는 판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일본의 노후 파산의 사례를 보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NHK, 우리 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그 일본은 기초연금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월 65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낸대요.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을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당시에 113.5%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 웬만한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노후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했지만은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래요. 노후에 집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요,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별로 없어요. 여기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 부채 비율인데요. 연령대별로 평균을 보면요. 제일 높을 때는 40대 미만, 181%. 그때는 일본 사람들도 빚밖에 없어요. 왜?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계 부채 집 살 때 빌린 돈 있잖아요. 이거를 갚는 거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빚이 없으니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우리 돈으로 그 집이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이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198%. 근데 퇴직했는데도 49% 절반의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가?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 말하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하고 했는데도 빚이 아까 말씀드렸죠? 50대 평균의 부채가 1억 700이라고?
없는 집도 있으니까 있는 집은 몇 억씩 있겠죠. 혹시라도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의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주택 빈곤 하우스포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더 문제는 또 뭐냐면 살기는 또 오래 살아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인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이 된대요. 저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우리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죠. 얼마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다는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죠. 그래서 미국의 재미국 보도들 중에는 건강보험 가입 안 한 분도 많대요. 그 사람들은 맹장수술 하나인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이 5일간 처방전 받아서 가봤더니 1,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그렇게 싸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된대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는 돈은 없는데 살기는 100살까지 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노후파산 문제가 우리가 일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노후 준비하게 되면은 몇 억 노후 자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 질병 거기서 돈 써야 될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살기는 다 100살까지 산다. 그 다음에 또 자식 때문에 또 돈 날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인플레 보시죠. 몇 억 있었는데 인플레가 되니까 갑자기 뭐 무슨 참외값이 얼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 생각보다 우리가 100살까지 오래 산다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문제, 건강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식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고생하지 않도록 자녀 리스크의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 자산 구조 리스크에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인플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요 2, 3년 인플레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 몇 억 모아서 예금해가지고 그 돈 받아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인플레 리스크에 대비해서 어떻게 내 돈을 잘 날리지 않고 투자할까?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몇 억의 문제가 아니라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자산 구조 리스크, 인플레 리스크 이 5가지 리스크에 종합해서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 비중이 세계 1위라는 통계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요. 주요국의 자녀 양육비,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하는 데 들어간 돈의 합계를 GDP의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에서 소득 대비 자식에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돈은 그렇게 퍼부었는데 제가 놀랐는데 작년 8월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세대, 저는 그냥 쉬는 세대가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일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을 그냥 쉬는 세대래요. 그냥 쉬는 2030 세대가 67만 명인데요. 그중에 63%가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산대요. 그걸 캥거루라고 하죠. 성년 전체의 캥거루 수는요. 314만 명이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식한테 가장 돈을 많이 퍼부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캥거루라고 그걸 그러는데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짐승인데도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또 캥거루를 뭐라고 그러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인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적 독진이라고 일본에서 부른대요.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의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진이 295만 명이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뿐이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 문제 때문에 노후에 고생하는 일이 많다. 그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한테 돈을 어떻게 퍼붓고 있는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요.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인가? 이렇게 안케조사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예,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또는 장학금 받아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비용은요.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 맞으면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일본인 친구한테 딸만 하나 있는데 물어봤어요.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나?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요. 여기 결혼 컨설팅 업체가 조사 발표한 걸 보니까 전국 평균 아들이 2억이에요. 2억. 대도시는 훨씬 더 들겠죠. 그리고 딸이 1억 3천이에요. 이거의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되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에요. 사교육비.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여기 나타난 이 집인데요. 부부가 맞벌이해서요. 연 1억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에게 들어가는 과외비 합계가 3,360만 원이래요. 그럼 등록금 내야죠. 책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그 다음에 옷도 사줘야죠. 게임기도 사줘야죠. 가족 먹고 살아야죠. 언제 저축을 합니까? 60, 70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84라고 그랬죠.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해도요.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교 고학년 돼. 그 다음에 장가도 가야 돼. 결혼도 해야 돼. 그리고 노무요양비, 의료비도 들어가.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 넘어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 취업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졸자 취업률이 70%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는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빼버리면요. 60%에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대학도 거의 다 97% 이래요. 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취업률이 이렇게 낮아요. 거의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취직만 하면 또 만수무강인가? 아니에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인데 남자가 주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에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요 7, 80%였는데 60년대 이후 출생자는 20%대래요. 이제는 3년 다니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사는 세상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업계는 실제로 그래요. 시험자를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이 고성장 시대에는 뭡니까?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외 공부 시켜서 사교육부 들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이 저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저기서 날 뭘로 뽑냐? 학벌, 스펙 아닙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아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요, 선망의 직업 과외 공부 시키고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에 나왔대요. 10,000번째 등록이 2006년에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지요.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4,000명이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거든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죠. 의대 들어가려고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공부한대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세요. 결국은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렇게 과외 공부를 해서. 그래서 뭐냐? 우리 애들 교육을 시킬 때 정말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 사교육부 시키는 것보다도 뭔가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 이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이 해외랑 다른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안전한 직업이라는 게 없다. 사교육비 많이 과다하게 부어서 뭐 이렇게 자녀 장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이것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의 눈에는 의식한 거예요. 다.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그럼 미국에서의 중산층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자나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애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요. 부모가 너무나 간섭을 하거든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죠? 거기 교장 선생님 하셨던 전성은 선생님, 그분과 같이 강의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근데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지어서 보낸 분. 그분은요, 자기 애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서울에서 온 박사 아들, 교수 아들, 그 다음에 뭐 고관 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아들, 간섭하고 그냥 좀 미친대요. 이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아까 전성은 교장 선생님 말씀드렸죠.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오히려 제대로 더 부모의 도리를 잘 지킨다고. 한번 교육받은 부모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력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그래서 뭐냐, 이 애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를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요, 누가 무슨 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립. 두 번째,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 근거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가는지 뭐 사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고 누군 어떻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르트르가 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렇게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이 가능한데 자립이 의식의 자립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해야지 남에게 폐를 안 끼치거든요. 근데 경제적 자립이라면 다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 생각만 하거든요. 아니고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가 일본과 얼마나 유사한가요? 유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과거 30년 사례를 보면은 걱정되는 점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PPP 환율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41만 2천 달러, 약 우리 돈으로 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놀란 게요. 일본이 49만 달러입니다.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3년 전인가 조사한 거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요, 일본보다 많을 때도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고 선진국인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가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닐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6%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4%입니다. 전 세대 평균이니까요. 노인분들만 보면요. 8, 90%가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저 있는 게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미국은 부동산이 34%고 금융자산이 66%. 일본도 1990년도에는 부동산이 60%였는데 2020년에는 37%? 미국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일본과 자산 구조가 반대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치겠지만. 근데 혹시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혹시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한 땅의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하자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이랍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땅의 평균 땅값이 일본 땅값의 3배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1980년대 동경에서 근무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일본이 버블 경기로 부동산이 난리 칠 때는요.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 4분의 3이다. 4분의 4라는 거는 같다는 거거든요. 4분의 3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지된 땅이죠.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오르고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이게 일본의 집값 땅값 떨어진 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한 번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격차가 좁혀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는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내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근데요, 일본도 제가 1980년대 버블기,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프라자 합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 선진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엔화값을요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 정책 당국이 금리는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그 돈이 일본의 기업에서는 집 산다고 날리고, 일본의 기업은 땅 산다고 날리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지금은 집 못 산다면 큰일 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근데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기간, 베이비붐의 기간, 그다음에 출산율, 이게 거의 우리가 일본의 2배쯤 되는 것 같아요. 끝나면요, 우리가 쇼크가 또 훨씬 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요, 관내에 빈집이 많아요.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살면 공짜로 살고 다른 것도 지원줘야 해주겠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요,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나라들은 도시국가니까 다 100%죠. 그런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거의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제 고향의 시골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했더니요, 그 동네 제일 막내가 75세래요.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도시화도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사는 집 말고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누가 앞으로 집을 살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을 살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답니다. 그리고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40, 50대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530만 가구가 또 늘어난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집 살 수요가 아니에요. 누가 집을 사줄 건가? 그리고요, 1, 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느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3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이게 미래에셋에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한 건데 그대로 맞진 않겠죠. 근데 방향은 이 방향이다. 누가 집을 사줄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누가 집을 살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 자산주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후에 누구와 어디에서 살 것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근데 제가요, 앞에 부동산 얘기를 하면요, 다들 듣는 분들의 표정이 나타납니다.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다 그런 표정이에요. 전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요,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거든요.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3, 4년 동안은 일시인지 장기인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장기 하락한 거예요. 왜 함부로 제가요, 금년 여름에 어떻게 됩니다, 가을에 어떻게 됩니다, 저 이 말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플레 이것 때문에 뭐 아파트 짓는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지, 또 혹시 정부가 국민들 비위 맞추려고 돈을 왕창 풀어버린다든지 무슨 짓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단기 시황 전망에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기본적인 문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시간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비리비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22년에는 65%가 됐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을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도쿄 근교에 28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지금 안 오르잖아. 그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재건축 추워도 안 된대. 왜? 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네야. 그런데요, 재건축할 비용을 적립을 안 해놓은 거예요. 21%만 반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서울의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사례만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공짜로 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재건축 한다는데 얘기 들어보면요, 우선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몇 년 동안. 전세 자금이 있습니까? 빌려준다고요? 그러면 이자 안 냅니까? 그러고 돈을 받기는커녕 분담금 낼 가능성이 크대요. 그 돈 준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21%는 반대하면. 그래서 제가 일본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럼 그 집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몰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라에서 때려부시든지 말든지. 예? 그 일본에서도 그나마요,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당일을 기다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10층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10%가 안 돼요. 지방도시가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64%래요. 다 10층 넘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냐?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팔아서 주식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전 단기 예측은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는 80%가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폰은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지금 있는 게 탈랑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줄입니까? 길가에 나앉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그 3억짜리를요.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그럼 70만 원 넘게 받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집은 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살면서 지금 돈으로 70만 원 넘는 돈 받을 수가 있고 부동산 비중은 줄인 것 같아.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그 부동산의 비중을 낮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가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거의 재테크 수단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금융자산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보된 나라 그게 선진국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일본,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70%, 80, 90%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고 아주 준비한 아주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나? 여기 보시면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근데 우리는 뭐든지 화끈하게 바뀌는데 지금은 자녀의 도움이라는 대답이 12%밖에 안 돼요. 2, 3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또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였습니다. 32년대를 났거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뭐냐? 부비가 국민연금 드셔야 돼요. 직장인은 의무 가입이죠. 전업주부들은요.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가입이 가능한데 한 달 최저 이미 가입 금액이 얼마냐면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씩 30년만 가입을 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지금 금액으로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지요. 남편 거 갚지만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요, 개인 영업하는 분들, 1인 기업, 이런 분들도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있잖아요.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이 다 가능하니까 퇴직연금 들고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100세 시대에는 이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그거 준비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계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뭘로 높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기 전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저축, 예금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자금을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시집 보내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주식에 튀겨가지고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튀기려고 넣었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요. 그건 아깝더라도 예금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금.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걸 투자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같은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제가 왜 알게 됐냐? 몇 년 전에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요, 이 좋은 보험을 들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을 들었더라고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보면 펀드나 마찬가지예요.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 가입할 때는 꼭 알아봐야 될 게 뭐냐. 그 보험자산,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가. 보험회사가 직접 하는가. 어디 운용회사에 맡겨서 하는가. 꼭 알아보고 그 회사가 실력이 있는 회사인가. 과거 운용 성적이 좋았는가.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그거 확인해봤어? 그랬더니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한테 판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 했어요. 그 사람도 모른대요. 본사에 알아서 알려준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축상품인지 투자상품인지 내가 책임지는 건지 회사가 책임져 주는 건지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럼 어떤 돈으로 저축을 투자를 하는 건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학개미가 한 거와 딱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다 빌려서 했잖아요. 매년 1년에 막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원금도 깨먹는다.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펀드 매니저로 30년 넘게 일을 해왔는데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어떻게 되냐고 주가 전망 이거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왜?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이 유튜브에서 쭉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 아닌지 식별하는 법.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란 말에 대해서 이해를 또 제대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리스크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 리스크를요. 우리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언론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문제라고 봅니다.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막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1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여기 있죠.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잘못되는 것만 번역하면 반만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거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분이 칼 휘둘러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낌새를 알기 때문에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사표내는 사람 많잖아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작년에 서울교대 졸업생이 300명이 넘었는데 1차 발령받은 게 1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근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유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사귀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번에 50만 원어치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는데 뭘 사면 좋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품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해 줄 때 있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사세요. 그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팔라는 상품 막 내놓을 수가 있고 수수료 비싼 상품 이것만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 있는 6가지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도 이 손님은 신경 써서 이게 배웅을 해야 되겠구나. 조심하게 되거든요. 뭘 물어보냐? 첫째, 저에게 사라고 하는 이 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에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화된 상품이라는 게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고요. 요즘 금융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저도요. 그 어려움을 당한 게 뭐냐면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여기 내 이름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봤더니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사기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요.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는데 어떻게 거기서도 대응이 힘든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 사기꾼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기발한 거 조심해야 돼요. 기발할 수가 없습니다.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많이들 하거든요. 이 간접투자상품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사는 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마음 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아니면 보험회사가 직접 하거나 거기에요. 그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운용사인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분들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 제가 대책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영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특히 보험상품 보면요. 단서조항이 많아요.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단서조항을 모르고 샀다가 싸우고 그러거든요. 또 연초부터요.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게 ELS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 H주식 ELS. 이거 피해자 많잖아요. 이건 뭐냐? 홍콩 H주식의 주가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건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걸 모르고 샀거나 또는 그 상담자가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5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아요. 그 말 듣고 샀다가 지금 2주가 손해봤다는 등 신문에 매일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꼭 잘 보고 사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다 팔았다, 주식 사다 팔았다 빨리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착장한 사람이에요. 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된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5번째,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앞으로는 이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절세를 위해서요, 결혼할 자금, 내년에 쓸 자금, 내후년에 집 살 자금, 이걸로 절세 상품을 샀다가요, 단기에 해약하면요, 그동안 세금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걸 잘 알고 사셔야 돼요. 세금 문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이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수수료예요. 왜?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는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가끔 제가 퇴직 예정자 또는 퇴직한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받았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주식에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튀기겠대요. 그거 튀기려다가 날려버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단계는 언제냐? 현역 시래요. 현역이니까 그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월급 타서 쓰고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 1단계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현역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주식도 하고.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거는 2단계부터거든요. 2단계 퇴직하면 월급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래야 되더라고요.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1억에서 400만 원 꺼내 쓰고 9,600만 원 남죠? 이 돈은 어떻게 운용하냐?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의 목표 수익률로 하라. 정기예금 금리가 3%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4%나 5%, 아무리 욕심을 내도 6%. 이 정도로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펀드로 말하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20-30% 이내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튀긴다고? 큰일 나요.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많이 옮겨놔야 되니까. 안 꺼내 쓰기 위해서는, 덜 꺼내 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첫째, 연금 수입이 필요해요. 연금 소득이. 저는 제 아내하고 합쳐서 18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거든요. 그만큼 안 꺼내 쓰죠. 연금 소득. 두 번째는 퇴직했으니까 생활비를 줄여야죠. 보통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그래서 50만 원 절약, 100만 원 절약, 절약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뭔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2단계에서는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는데,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시작이 돼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예금 같은 확실한 상품에 갖다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서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이 3단계 자산관리 전략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혹시 3단계에 계신 분이 욕심내서 주식을 왕창 사셨고 그것도 선물거래 이런 거 사셔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인생 단계별로 자기에게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주로 인생 설계와 자산 설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끈하게 상품을 하나 골라줄까,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 얘기 해줄까 하고 기대했던 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